한국문학 사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2차 시 주제는 박지원의 삶과 산문정신을 중심으로 지식인 작가란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살았던 지식인 작가죠. 자, 지난 1차 시 때 작가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일단 글을 쓰는 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문학의 본질이 자유의 확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작가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 즉 현실의 개폐에 들어가서 자유 확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작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제 그걸 조선 후기에 박지원의 삶과 산문 정신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사주 2차 시의 수업 그 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박지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단 봅시다. 박지원은 18세기 중기부터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효종 임금이 북벌론을 주장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글을 쓰고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허생전이죠. 허생전이 대표적이죠. 허생전.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 짧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 현대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당대 현실을 비판 풍자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명문 거족 출신이었지만 몸도 약하고 집안도 가난해서 몰락한 양반 출신이죠. 몰락한 양반 출신. 공부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군요. 16살 때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이보천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이제 처가댁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장인에게서 또 공부를 했네요. 보니까 처숙에게도 또 사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호는 30대 중반 이후에 과거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이제 굉장히 이런 게 좀 어떤 제도가 좀 문란해졌죠. 당연히 이제 청나라 그 침략을 받아서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도 좀 흐트러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여기 이 장에 보이는 그 실학자들 홍대영, 이동무, 박재가, 유득구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영조, 정조 때 등용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력은 있었지만 대체로 양반들의 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제한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홍구경이 또 이렇게 실권을 잡고 정세를 어지럽힐 때 또 이제 몸을 피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그다음 50세 때 이제 겨우 천고령, 과거가 아니고 굉장히 늦은 나이잖아. 50세면 당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더 그랬을 테니까. 유충문이라는 사람이 천고에서 이제 벼슬기로 나아가고 이렇게 몇 가지 한 15년 정도 관직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69세 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제 일대기적 전기를 간략하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이 살았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이제 조선의 봉건 사회가 점차 붕괴되고
근대 사회로 이행되던 역사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연거푸 난을 당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국가는 뭐냐? 국가가 어떻게 백성들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판 정신이 싹트게 됐죠. 그다음 봉건 사회가 점점 붕괴되고 이제 그 조선의 그 양반, 그 조선의 어떤 그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그런 어떤 체제, 지배 체제가 양반, 이를테면 몰락한 양반들이 늘어나고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일단 평민 계층에서 그 부를 기반으로 몰락한 양반들의 그 양반을 사잖아요. 양반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화폐 유통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의 향상.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는 부의 축적과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는 시기입니다. 박지원은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조선 후기에 일정하게 혼란기 이런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특히 이제 실학파인데 실학파 중에서도 이제 그 중상학파입니다.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따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대 이제 효종 때, 그러니까 그 효종이 왕자 때 청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청나라 심양으로.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0만에서 100만 명이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겨울에 3개월을 걸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여자들은 이제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때 이 효종도 왕자인데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조선에 와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종은 북벌론, 당대는 북벌론이 당연한 국가적 명제였어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청나라가 너무 힘이 강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명분만 강조하는 이런 북학파, 이런 박지원 같은 사람은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모시중한대하고. 그래서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경제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게 북학파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의 진흥이 필요하다라고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중상학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박지원은. 정약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약용은 이제 그 영조 정조 때 또 이제 그 정조가 독살설도 있고 갑자기 죽으니까 뭐 천주교에 대한 탄압으로 정약용이,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총애했던 신하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러거든요. 이때 정약용은 정약전이라고, 자기 형은 진동가로 뭐 이렇게 귀양을 가고, 정약용은 어디로 갑니까? 다선 정약용은 우리 전라도 이제 강진으로 또 귀양을 가죠. 18년인가 10몇 년 있잖아요. 정약용은 농촌으로 귀양을 오니까 농촌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의 발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부강해질 게 필요하다라고 중농주의,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농, 같은 실학파라도 중농학파고, 이 이제 오늘 보고 있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상업의 진흥을 통해서 국부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중상학파, 북학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그 조선은 유학자의 나라였잖아요. 유학이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였는데, 유학이 뭡니까? 공자 맹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히 송나라에 송나라에 하여튼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주자학, 이것을 이제 조선에서 받아들여서 특히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직 이 주자가 그 해석한 공자 맹자의 사상, 이거 외에는 사문 난정, 이를테면 이단이다 해서 처벌하고 삼족까지 멸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었죠. 근데 주작이 이제 매우 그 독선적이죠. 오직 하나만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 명분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은 바로 이제 그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파들은 이용 후생 사상, 실질적인 어떤 백성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명분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명분은 뭐예요?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병자 호란의 치욕을 갚아야 된다. 명분은 뭐 옳지만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나라는 강대한 날로 강대해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 농업이든 상업이든 진흥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향상시키고 그래서 국부를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허생전은 그럼 뭐냐? 오늘 본 박지원의 허생전은 뭐냐? 열하일기라고 하는 문집입니다. 기행문인데 그러니까 그 청나라 사신으로 이제 이 박지원이 따라갑니다. 일행으로 따라가는데 북경이 이제 청나라 임금이 있는데 북경으로 사신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그뭐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 열하로 가버려요. 버스로 뭐 3시간 반 걸리는. 그때는 버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 갔겠죠. 열하까지 가서 이제 갔다가 그 청나라 임금을 이제 보고 오는데 그러면서 적은 기행문이 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열하일기. 예. 근데 그 중에 25편에 이제 짧은 글이 있는데 열하일기 안에 옥갑야화라고 하는 그 한 이야기 속에 허생전이 들어있어요. 옥갑야화. 박지원이 열하로부터 북경에 돌아오던 중에 옥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비장들이 이제 그 연행사, 그러니까 사신들, 그 관료들을 뒷바라지하는 낮은 계급의 이제 그 관리들, 비장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것을 기록한 글이 옥갑야화인데 옥갑야화 안에 허생전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허생전을 이제 뭐 옥갑야화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뭐 이런저런 뭐 잡다한 것이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국문학자들이 이 허생전을 독립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까 그 옥갑야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갑야화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허생전이니까 허생전을 별도의 이제 그 작품으로 보지 않고 옥갑야화의 일부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다 하나의 작품으로 독립도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뭐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 학자들이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어쨌든 옥갑야화 속에 그러니까 열하일기라고 하는 기행문 속에 25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갑야화고 옥갑야화 안에가 허생전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허생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허생전의 내용은 뭐 알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제 그 소생인 허생이 평생 글만 읽고 있는데 평생 글만 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글만 읽으면 그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벼슬도 하지 않고 글만 읽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맨날 이웃집에 가서 이제 뭐 식량 빌려오고 그러잖아요. 고생하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푸념을 했겠죠. 자기 허생한테 아니 당신은 그 글을 공부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쌀한 대에도 되지 않는 그 효용성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책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안의 가장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서 돈 좀 꿔주시오 해서 뭐 만냥을 빌어가지고 뭐 매점 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의 무리. 왜 도덕이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의 무리를 이끌고 무인도로 가서 빈섬이라고 빈섬 무인도로 가서 개간해 가지고 수확한 농산물을 오키나와 일본에 오키나와로 수출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허생전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변씨에게 빌렸던 돈의 10배를 갚아주니까 변씨가 이제
허생을 그 당시에 이제 효종 그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 임금을 도와서 그 여기 보면 어영대장이라고 하는 이완을 또 소개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허생전에서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사삼책. 자,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하고,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 허생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매점 매석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허약한 경제 구조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북벌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분에 사로잡혀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결국은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생전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북벌보다는 명분보다는 북학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나라를 배워서 앞선 문물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북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북벌도 이를테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벌로는 당대의 명분이었어요. 그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조선 사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소중화, 망한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해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지배 세력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청나라를 이제 오랑캐라고 보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중국을 지배했던, 그다음에 조선의 유학을 이제 전달하고 했던 뭐 명에 대한, 그래서 소충하다, 작은 충하다 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명을 대신해서 복수하자. 명을 대신해서 복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병자호란의 그런 굴욕을 갚자, 이런 것이니까 북벌로는 명분은 있는 거예요. 명분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종의 북벌 계획,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을 뒷받침했던 노론 세력에서 북벌론을 강조했죠. 당대 뭐 중요한 명분입니다. 다만 이제 청나라가 그 내부에 이제 어떤 뭐 그 난을 진압하고 그 체제가 안정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조선에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효종은 실제로 이제 명분뿐만 아니라 북벌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긴 해요. 산성도 만들고 무과 합격자도 늘리고 전차도 제조하고 병력과 군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청나라에서 이거 보면서 산성 축조하면 무너뜨리게 하고 이제 그 군대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갖지 못하게 엄청난 압력과 간섭을 행하죠. 그러니까 몰래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 결국 청나라가 체제가 안정되고 또 조선은 뭐 그 남인이 이를테면 남인 세력이 효종을 뒷받침했던 남인 세력이 또 실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북벌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박지원은 다시 이제 이 주제 오늘 2차 시 주제로 돌아가면 뭐였습니까? 작가는 뭐냐? 조선 후기 사회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작가였던 박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허생전을 통해서, 박지원은 작가로서, 근데 사실 작가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작가, 글을 쓰는 자, 근대적 개념인 작가가
이때는 그건 아니었죠. 지식인이었어요. 작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서 이 조선시대 이때는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한말 지나고 나서 대두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박지원까지 보면 작가라기보다는 지식인적인 면모가 더 강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허생전을 남기고 작가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 지식인을 통해서 작가는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임을 증명하면서 당대 모순이 뭐였습니까? 박지원 시대에. 그러니까 북벌론이라고 하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당파에 이런 어지러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쓰지 않고 어느 한 당파에 치우친 그런 어떤 그 인재 등용도 그런 모순도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청나라는 엄청나게 번영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매점매석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 구조가 그런 그 굉장히 허약한 그런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걸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영호생 실질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부를 증진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그 시각을 이 허생전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이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어떤 모순 부조리에 즉 현실의 개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보일 때 진정한 의미의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북벌론을 주창하던 효종 때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때 허생전을 썼던 박지원을 통해서 지식인이란 작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 정리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를테면 허생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까도 정리했는데 세 가지였죠. 시사삼책이라고 했는데 그 뭐였습니까? 세 가지 뭐 이제 하여튼 그 허약한 경제 구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중상주의 상업 구조 개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인재 양성 이런 것들. 세 번째가 결국에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그 명분에 사로잡힌 북벌론의 강조가 아니라 실사고시 이용후생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제 이원대장 앉혀놓고 이제 꾸중을 하면서 허생전에서 강조했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것과 관련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주의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 허생전을 통해서 강조했던 그런 어떤 실용적인 그 어떤 그 정책의 그 제시,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실용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은 박지원의 삶과 무관하지 않죠. 누군가의 그런 어떤 삶, 자신의 그 어떤 그 능력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그 사신의 일행으로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들은 앞선 그 청나라 문물에 비교했을 때 한국의 낙후된 조선의 그 낙후된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생긴 어떤 실용적인 사고다,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2차 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3차 시에서는 이제 한말의 정세와 황역이라고 하는 지식인 작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것에 또 한계는 또 뭐였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차 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